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된 전기 매트와 이불, 베개 등의 침구류가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삼풍산업과 신양테크, 실버리치에서 만든 가공 제품에 모나자이트가 사용된 것을 확인하고 해당 제품에 대한 수거 명령을 내렸습니다. 우리나라 50대는 고혈압과 당뇨병이, 60대는 치과질환, 70세 이상에서는 치매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나이가 많아질수록 한 사람이 갖는 질병의 수도 늘어나 부모님의 건강을 세심하게 살펴야 합니다. 학교 폭력을 당한 피해자는 심리적인 영향은 물론 뇌의 특정 부위가 줄어드는 등 신체적인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런데 학교 폭력 가해자 역시 피해자와 비슷한 심리적인 후유증을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와 얘기 나눠봅니다. 최근 어릴 때부터 스마트 기기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소아근 시의 발병 시기와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오늘 내몸보고서에서는 소아 안과 질환의 종류와 차이점, 구별법 등에 대해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전기 매트와 이불, 베개 등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된 침구류가 발견돼 수거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삼풍산업과 신양테크, 실버리치에서 만든 가공 제품이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안전기준을 초과해 해당 업체에 수거 명령 등 행정조치를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삼풍산업은 2017년 3월부터 생산한 미소황토, 미소숯 등 5개 전기 매트 모델의 모나자이트를 사용했으며 연간 피폭 선량이 기준치인 1mS를 9배까지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식회사 신양테크는 2017년 3월부터 바이오 실키 베개에 모나자이트를 사용해 200여 개를 판매했습니다. 주식회사 실버리치는 2016년 8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황금 이불과 황금 패드 2종의 모나자이트를 썼으며 연간 피폭 선량은 기준치의 최대 16배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밖에 주식회사 시더스가 태국에서 수입해 판매한 일부 라텍스 매트리스에서도 안전기준을 넘는 라돈이 검출됐지만 업체가 이미 파산해 정확한 판매 기간을 파악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원안위는 소비자의 제보를 받아 라돈 측정 서비스를 진행하고 제품별 폐기 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버이날을 맞아 부모님의 건강을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50대에는 고혈압과 당뇨병, 60대에는 치과 질환이, 70대 이상에서는 치매 환자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한영규 기자입니다. 연령이 많아질수록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질병의 수가 늘어납니다. 50대는 1인당 5개, 60대는 6개, 70대는 7개 이상의 질병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방문한 환자 수는 50대가 가장 많았지만 1인당 진료비는 70세 이상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만성질환인 고혈압과 당뇨병은 50대부터 크게 늘어났습니다. 50대에는 고혈압과 당뇨병 외에도 퇴행성 관절염, 백내장도 주의해야 합니다. 평상시와는 달리 이렇게 말투가 너무 없어지고 혼자 계신다든지 식사를 잘 하지 못하신다든지 그리고 체중이 빠지셨다든지 이런 경우에 잠을 잘 못 주무신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갖고 있는 신체적인 질병이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잘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60대에는 치아의 집중 관리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임플란트 시술은 65세에서 69세 환자들이 가장 많았고 틀니 시술은 70대 환자들이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70대에 들어서면 치매 환자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70세 이상 치매 환자는 60대보다 13배나 많았습니다. 부모님을 찾아뵐 때 평소와 달라진 점은 없는지, 불편한 건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 진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부모님의 건강을 지키는 지름길입니다. YTN 한영규입니다. 코오롱 생명과학의 개발사인 미국 코오롱 티슈진이 인보사 성분이 연골세포가 아니라 신장률의 세포라는 것을 2년 전에 이미 알았던 것으로 확인돼 다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조만간 미국 현지 실사를 통해 이 문제를 철저히 점검하고 다른 조사 결과 등과 종합 검토해 행정 처분 조치를 내릴 방침입니다. 김정혜 기자입니다. 지난 3일 올라온 코롱생명과학의 기재 정정고시입니다. 내용을 보면 코롱 티슈진으로부터 인보사 생산을 위탁받은 업체가 2017년 3월 1핵과 2핵 생산 가능 여부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2핵이 293 유래세포, 즉 신장 유래세포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생산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이 세포로 2핵을 생산한 사실이 있다고 티슈진에 통보했습니다. 당시 해당 업체가 검사한 방법은 유전학적 계통검사. 이미 2년 전에 이 방법으로 인보사 검사를 했고 그 결과 2핵이 신장 유래세포라는 걸 확인해 코롱 티슈진에 알렸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코롱생명과학과 티슈진은 올해 2월에서야 티슈진이 미국 검사법에 맞춰 제품을 검사하다가 2핵에 신장 유래세포가 들어간 걸 처음 알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인보사 최초 생산 당시인 2004년에도 특정 분석을 했지만 당시 기술로는 연골 유래세포로 판단됐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공시 내용을 보면 티슈진이 위탁 생산업체로부터 통보를 받은 시점은 코롱생명과학이 식약처 허가를 받기 4개월 전입니다. 식약처 허가를 얻기 위해서 고의로 해당 사실을 숨긴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코롱생명과학 측은 이런 결과를 받은 건 맞지만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동시에 2년 전 이미 주요 성분이 다른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티슈진이 후속 조치를 벌이지 않았던 이유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본다며 20일쯤 미국 현지 실사 때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현지 실사 결과와 인보사 시험 검사 결과, 미국 식품의약국의 임상 중단 명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행정처분 수위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YTN 김정희입니다. 발달장애나 자폐와 같은 선천성 유전 질환을 유전체 검사로 진단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김명신 교수팀은 국내 6개 대학 병원에서 선천성 유전 질환으로 진단받은 환자 600여 명을 분석해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최신 유전체 검사법인 염색체 마이크로 어레이를 환자들에게 적용했더니 19.8%에서 질병 관련 유전자 이상이 발견됐으며 이는 기존 유전체 검사의 검출률인 6.2%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교수는 염색체 마이크로 어레이 검사가 일반 유전체 검사보다 높은 진단 검출률을 보인다는 임상적 의미가 확인된 것이라며 이를 확대한다면 유전질환 진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뇌 속에서 병원체나 뇌세포 쓰레기를 처리하는 청소부 세포를 살아있는 동물의 뇌에서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방법이 개발됐습니다. 기초과학연구원과 싱가포르 국제공동연구팀은 뇌 속 미세 악요세포 염색 물질을 세계 최초로 개발해 세포의 활동을 실시간으로 관찰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뇌세포의 12%를 차지하는 미세 악요세포는 쓰지 않는 신경세포를 없애 뇌회로를 효율적으로 만들지만 지나친 활동으로 인해 알츠하이머나 파킨슨병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연구팀은 뇌세포 배양체를 이용해 미세 악요세포만을 골라 염색하는 형광물질을 개발하고 이 물질이 특정 유전자의 유무에 따라 염색 성능에 차이를 보인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연구팀은 이 형광물질이 다른 뇌세포에서 발현하지 않는 특별한 효소와 반응하는 만큼 후속 연구로 궁극적인 뇌질환 치료제가 개발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정도는 아니지만 치매 증상이 약하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단계를 경증 치매라고 합니다. 이 경증 치매는 전체 치매 환자 가운데 60%에 달하는데 이런 어르신들의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로봇이 개발됐습니다. 이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르신, 일어날 시간입니다. 작고 아담한 로봇이 아침을 깨웁니다. 마이본, 네, 무슨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똑똑하구나. 천만의 말씀이에요. 다정한 칭찬에 신이 난 로봇이 앙증맞은 표정을 지어 보입니다. 곧이어 화장실까지 안내하는 로봇. 오늘의 일정과 약 먹는 시간 등 소소한 일과를 빼놓지 않고 전달합니다.
1000가지 상황별 키워드를 학습한 로봇이 실제 상황에서도 음성 인식을 통해 빠르게 명령을 파악합니다. 로봇이 인지 기능을 가지고 있고 소통 기능을 대화를 통해서 소통할 수 있는 소통 기능을 가지고 있고 사회적인 정서 공감을 교류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로봇이라고 보면 되고요. 간단한 대화를 주고받고 수시로 교감하면서 이를 통해 자연스레 어르신들의 인지 능력도 향상됩니다. 필요에 따라 안내받고 싶은 프로그램을 맞춤형으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노인이 좀 더 적극적이시다거나 아니면은 로봇에 대해서 좀 소극적이면은 로봇이 그거에 맞춰서 대응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로봇은 구체적인 상황 훈련을 통해 오류를 줄여나가는 실증 연구를 거친 뒤 이르면 내년 초 상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5년 뒤 치매 환자 100만 명 시대를 앞둔 상황에서 인공지능과 친근함까지 겸비한 치매 환자용 로봇의 역할은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혜리입니다. 어르신의 일... 화제의 뉴스를 골라 과학 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 본색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최소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학교 폭력은 굉장히 오래된 사회 문제죠. 네. 특히 최근에는 연예인들이 과거에 뭐 학교 폭력 가해자였다 이런 의혹에 휩싸이는 경우가 많으면서 더욱더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예. 네, 청소년 폭력 예방재단이 매년 청소년 7,000명을 대상으로 학교 폭력 실태를 조사하는데요. 여기 보면은 학교 폭력을 당했다고 대답한 경우가 2015년 4.6%에서 2016년 6.4% 그리고 2017년에 6.5%로 매년 늘고 있습니다. 예. 또 정부의 전수조사 결과를 보면요. 전국의 초등학교 4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 그 400만 명 정도를 전부 조사를 했는데요. 학교 폭력을 당했다고 답한 경우가 지난해 5만여 명으로 전체 학생의 1.26%였다고 합니다. 네. 지난 3년간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고요. 이런 앞선 청소년 폭력 예방재단의 조사보다는 다소 적은 수치 같지만 이게 전수조사고 또 설문 유형도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예. 하지만 두 결과 모두 피해자 수가 많고 또 그 수도 점점 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뭐 피해 관련된 조사였고 가해 여부에 대한 조사도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결과는 어땠나요? 이 정부 전수조사 결과를 보면요. 예. 이 학교 폭력 가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이 13,000여 명, 전체의 0.3%였습니다. 이 가해 학생들이 모두 설문조사에 솔직하게 대답했다고 보기도 힘들고요. 예. 또 자신을 가해자라고 자각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 이 나타난 수치보다는 좀 더 많지 않을까 추측이 되긴 하지만요. 정부 전수조사에 따르면은 이 학교 폭력 가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이 13,000여 명, 그 전체의 0.3%라고 했는데 네. 이 피해자가 분명히 있는데 가해자들은 멀쩡히 심지어는 화려하게 살아간다는 사실에 국민 대부분이 분노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사실 피해자의 경우에는 이 학창 시절 학교 폭력 경험으로 평생 심리적인 고통을 받는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 영향이 이뿐만이 아니라는 게 이번에 과학적으로 또 밝혀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청소년기 또래한테 이런 학교 폭력을 경험을 했던 피해자를 보면요. 이 심리적인 변화를 넘어서 신체 구조적인 변화를 겪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예. 지난해 12월 발표된 영국 킹스 컬리지 런던대 연구를 보면요. 연구진이 14살에서 19살 사이 청소년 682명에게 학교 폭력에 대한 설문조사와 함께 뇌를 스캔했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5% 정도인 36명이 또래에게 폭력을 당했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뇌에서 경막이라는 곳과 미상핵이라는 부위가 쪼그라들었다고 합니다. 예. 네. 뇌에 이런 일부 변화가 나타난 이 학생들이 불안감 증세도 보였다고 하는데요. 뇌의 특정 부위의 부피 감소와 이 불안감 사이의 이 상관관계는 아직 과학적으로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요. 연구진은 이런 변화가 청소년의 이 동기부여 정도나 민감함 정도 등 이 불안감과 연관된 행동에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폭력 경험자들의 뇌에 이렇게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변화가 나타났다는 것이 이번 연구의 의미라고 연구진은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네요. 네.
자, 또 뿐만 아니라고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학교 폭력같이 연 단위의 망성적인 폭력에 노출됐던 피해자 몸에는 네. 이런 염증이나 호르몬 변화, 또 대사 반응까지 일어난다는 연구도 있는데요. 예. 글로벌 의학기관인 볼터스 클루베 헬스라는 이 연구기관의 연구 결과입니다. 여기 연구자들은 피해자들의 이런 신체 변화가 나중에 성인이 되고 난 후 우울증이나 당뇨, 또 심장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어린 시절 만성폭력에 노출이 되면은 유전자 기능이 심지어 변해서 몸이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양상도 달라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가해자들은 워낙 어렸을 때니까 내가 너무 미안하다, 잘못했다 이렇게 반성의 말을 해도 이미 피해자들의 뇌와 몸은 고통을 받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군요. 참 주변을 보거나 최근에 어떤 연예인 학교 폭력 사태 이런 걸 봐도 너무나 그들은 좀 잘 살아가고 있는데라는 맞습니다. 생각을 하면은 좀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실제로 가해자는 어떤가요? 네, 이제까지는 가해자의 인생에 나타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그렇게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학교 폭력이 가해자 입장에서도 제 살 깎아먹는 행위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소개해드리기에 앞서서 일단 가해 학생들이 학교 폭력을 행하는 이유를 보면요. 장난으로 했다라거나 뭐 마음에 안 들어서 특별한 이유 없이 뭐 다른 친구가 하니까 따라서 했다 아니면 뭐 화풀이 또는 스트레스 때문에 이런 정말 사소하고 비합리적인 이유가 대부분입니다. 이제는 이런 장난으로 한 일이 본인의 인생 전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난 6일 발표된 독일 마르틴 루터 할레 비텐베르크대 연구인데요. 이 WHO의 조사 자료 8년치를 분석을 해서 독일과 그리스, 미국에 사는 청소년 3천여 명을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 미국은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다고 알려졌고 또 그리스는 집단주의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그리고 독일은 그 중간이라서 이렇게 세나라를 택했다고 이 연구진이 네. 했는데요. 네. 조사 결과를 보면은 학교 폭력 양상이 이 세 나라 모두 비슷했다고 합니다. 또 이들이 겪은 현상 또한 똑같았다고 하는데요. 이 학교 폭력 문제는 만국 공통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학교 폭력의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이 알코올 섭취량과 흡연량이 모두 높은 경향이 있었고요. 특히 여성은 이런 복통이나 두통이 나타난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들 모두 심리 문제를 호소하는 경우도 높았고요. 또 주변 환경이 자신에게 우호적이지 않다고 느끼는 등 네. 사회 환경에 불만을 겪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피해자뿐 아니라 가해자도 인생 전반이 부정적이었다는 연구였습니다. 이 연구팀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은 후유증을 겪는다는 결과가 이번에 좀 주목할 만하다고 말했고요. 또 어쩌면 학교 폭력 방지의 전략을 짜는데 이번 연구 결과가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결국 학교 폭력은 피해자 본인뿐만이 아니라 또 가해자의 삶도 망치는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요. 자, 그런데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는 제3의 인물인 방관자가 있잖아요. 네. 혹시 혹시 이들에 대한 연구도 나왔나요? 네, 이번 정부 조사에서 보면요. 지난해 학교 폭력을 목격했다고 답한 학생이 3.4%에 달했는데요. 학교 폭력 목격 학생의 알림이나 아니면 도움 비율은 68.2%로 나타났습니다. 네. 괴롭히는 학생에게 그만두라고 얘기를 하거나 또 괴롭힘을 당하는 학생을 뭐 위로를 해주고 그리고 선생님이나 부모님, 경찰 등에게 알린 학생들이 여기 포함됐는데요. 네. 한편 모른 척했다고 답한 비율은 또 30.5% 정도였고요. 예. 같이 피해자를 괴롭혔다고 답한 경우도 1.2%였습니다. 폭력에 반응하는 이 학생들의 차이가 무엇으로 갈라지는지 연구한 것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해 11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 연구진이 가족관계가 좋은 학생들이 학교 폭력을 말리는 경향이 높았다고 했습니다. 예. 학생 900여 명을 설문조사한 결과인데요. 자신의 가족관계가 좋은 상태라고 느꼈던 학생, 그리고 자신과 선생님의 사이 이 관계가 좋다고 느낀 학생일수록 폭력을 용납할 수 없다고 강하게 답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네. 또 폭력을 말리겠다고도 말을 했고요. 선생님을 포함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소외됐다고 느끼는 학생은 폭력을 목격했을 때 방관을 하거나 아니면 또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또 연구진은 이런 가정과 학교에서 주변 사람과의 관계가 폭력에 대한 반응을 결정짓는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어른의 역할이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도 이번 연구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참 뭐 다 큰 아이라고 해도 결국엔 미성숙한 미성년자잖아요. 네. 주변의 가족이나 선생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데 참 이번 얘기를 들었을 때 가해자도 고통을 받는다라는 얘기가 좀 새로웠던 것 같아요. 자, 이 조사가 좀 알려져서 조금이라도 학교 폭력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신종플루 치료제의 대명사인 타미플루는 약제 내성으로 인한 부작용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내성을 줄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치료제를 만들고 조류 인플루엔자에 의한 인체 감염도 억제할 수 있는 신약 후보 물질을 국내 연구진이 개발했습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호흡기를 통해 전파되는 인플루엔자. 사람뿐만 아니라 조류 등 다양한 동물에 감염되는 인수공통 바이러스입니다. 2009년에 나타난 신종플루처럼 매년 계절 독감으로 전 세계 25만 명에서 50만 명이 숨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A형과 B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감염을 억제하고 치료할 수 있는 새 후보 물질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인플루엔자에 감염된 마우스의 폐손상을 막아주었고요. 그리고 인플루엔자의 증식 또한 억제하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보통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된 생쥐는 몸무게가 줄면서 9일 이내에 죽었습니다. 하지만 이 물질을 A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 생쥐에 투여하자 폐에 있는 감염성 바이러스가 10% 미만만 남았고 2차적으로 염증이 개선됐습니다. 새로운 항바이러스 물질로 조류 인플루엔자에 의한 인체 감염도 억제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입증된 이 후보 물질은 국내 전문 기업의 기술이 이전돼 상용화에 들어갔습니다. 타미플리의 내성 문제를 해결하고 신종, 변종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막는 신약 개발이 목표입니다. 저희는 전혀 다른 기존의 물질이기 때문에 약제 내성 문제라든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 또는 치료제의 한계점, 부작용 등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5년 인플루엔자 치료제 세계 시장 추정 규모는 20억 달러. 이번 후보 물질은 국내 항바이러스 제품 수입 대체는 물론 글로벌 제약 시장 진출로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이정우입니다.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5월 수상자로 현대중공업 김종준 책임연구원과 주식회사 동양구조안전기술 정광량 대표이사가 선정됐습니다. 김종준 책임연구원은 초대형 알루미늄 재질의 탱크 제작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해 우리나라 조선업 분야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정광량 대표이사는 넓은 공간을 기둥 없이 설계하는 건축 기술을 국산화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매달 산업 현장의 기술 혁신을 장려하고 기술자를 우대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엔지니어를 각각 1명씩 선정해 장관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봄 기운이 완연해지는 5월이지만 이맘때만 되면 이유 없이 눈이 충혈되거나 기침과 콧물이 흐를 때가 많습니다. 네, 바로 꽃가루 알레르기 때문인데요. 5월부터 기승을 부리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봄 햇살에 따스함이 더해지는 5월은 야외 활동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봄의 불청개 꽃가루 알레르기도 동시에 심해져 주의가 필요합니다. 꽃가루 알레르기는 보통 삼나무와 참나무, 자작나무 등에서 피는 꽃이 원인입니다. 이 꽃가루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아 바람에 의해 날리는데 4월 하순부터 점차 늘어나 5월에 급증합니다. 입자가 작으니까요, 꽃가루 입자가. 그러니까 그 바람에 날리기 위해서 얘네들이 더 많이 퍼지니까 그게 더 많이 노출이 되겠죠. 사실은 제일 많이 꽃이 필 때가 이제 4, 5, 6월 때 이제 봄철. 이 꽃가루는 코나 면역 체계에 작용해 이상 반응을 만들어내는데 코막힘과 비염, 재채기, 천식, 결막염 등을 유발합니다. 지난해 기준 성인의 17.4%, 청소년의 36.6%가 꽃가루가 유발하는 알레르기성 비염을 앓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적으로 사실 알레르기 비염의 유병률은 대부분은 성인보다 청소년에서 높고 그 유병률이 전체적으로 계속 증가 추세입니다. 전문가들은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외출 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농도가 높아지는 오전 시간에는 야외 운동이나 외출을 피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 특산종인 구상나무가 집단 고사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이 지구온난화는 섬의 모습도 바꾸고 있습니다. 통영 앞바다 홍도에서는 괭이갈매기 번식 시기가 빨라졌고 아열대 어류와 식물이 관찰됐습니다. 황선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 통영에 있는 괭이갈매기의 최대 서식지 홍도입니다. 매년 4월이면 수만 마리가 번식을 위해 찾는 이곳은 섬 전체가 천연기념물입니다. 어미새가 품은 지 한 달가량 지나자 솜털 가득한 새끼가 알을 깨고 나옵니다. 하지만 이곳의 괭이갈매기 번식 시기에 변화가 관찰됐습니다.
올해 번식 시작이 4월 1일로 관찰돼 2003년보다 열흘이나 빨라진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온난화의 영향으로 보고 있는데 홍도 해수 표면의 연평균 기온은 2017년 18.2도로 2011년보다 0.5도 높아졌습니다. 온난화의 영향은 의류와 식물 종의 변화에서도 나타났습니다. 국립공원공단 조사 결과 제주도에만 있던 열대 아열대 식물인 고깔닭의 장풀이 지난해 홍도에서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범돔, 아홉동가리 등 아열대성 어종이 16종으로 온대성 어종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홍도 앞바다 어류 조사 결과 범돔 등 아열대성 어류의 서식 비율도 55%나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국립공원공단은 홍도와 독도 등 바다새 집단 서식지를 중심으로 기후변화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지속적으로 연구 관찰할 계획입니다. YTN 황순욱입니다. 최근 아이들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등으로 영상을 시청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눈 건강에도 비상이 걸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내 몸 보고서에서는 소아 안과 질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안과 신선영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보통 키는 20살 전후까지 큰다고는 하는데 시력은 초등학교 때 이미 완성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오세훈 앵커도 10살부터 안경을 썼다고 하는데 맞아요. 네,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렇게 자녀들의 눈 건강에 많이 신경을 쓰시잖아요. 대표적인 소아 안과 질환 하면은 약시가 꼽히는데 약시는 어떤 질환인가요? 네. 약시란 안과 정밀 검사로는 특별한 이상이 없는데 안경을 껴도 두 눈 모두 시력이 잘 나오지 않거나 혹은 두 눈의 시력이 두 줄 이상 차이가 나는 상태를 말합니다. 네. 6세 이전에 발견하여 치료하며 예후가 양호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치료 효과가 떨어지는데요. 만 4세에 발견한 약시의 완치율은 95% 정도이지만 만 8세에 발견해 치료할 경우는 23% 정도로 급감합니다. 시각 기능이 완성된 10세가 지나면 치료가 매우 힘듭니다. 또한 약시가 발생하는 원인에 따라 종류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네, 증상이나 원인에 따라서 약시가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하셨는데 그럼 약시가 종류가 어떤 게 있나요? 약시의 종류로는 크게 굴절 이상 약시, 굴절 부등 약시, 사시 약시, 그리고 시각 차단 약시가 있습니다. 굴절 이상 약시는 근시, 원시, 난시가 심한데 안경을 끼지 않아 항상 흐릿한 상만 보게 되어 생기는 약시고요. 굴절 부등 약시와 사시 약시는 양쪽 눈의 굴절이 달라 생기는 약시입니다. 즉 빛의 굴절이 같지 않아서 한쪽 눈은 잘 보이고 다른 쪽 눈은 심한 원시나 근시로 잘 보이지 않을 때 잘 보이는 한쪽 눈만 사용해서 다른 쪽 눈은 사용하지 않아 약시가 됩니다. 시각 차단 약시는 빛이 지나가는 눈 통로에 혼탁을 일으키는 것으로 예를 들면 선천성 백내장, 각막 혼탁, 눈꺼풀 처짐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앞서 약시가 나타나는 주 원인이 근시나 원시, 난시 때문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 세 가지 저희가 많이 들어는 봤지만 정확하게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각각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근시, 원시, 난시가 아이들의 눈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네, 물체 해상이 망막 앞에 맺히는 게 근시, 그리고 물체 해상이 망막 뒤쪽에 맺히는 것이 원시, 그리고 물체 해상이 번져 보이는 게 난시입니다. 이 세 가지는 가장 흔한 소아안과 질환인데요. 특히 우리나라 소아에서는 근시의 유병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요. 근시가 점점 더 빨리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근시가 한번 생기면 좋아질 수는 없고 대개 20대 초반까지 진행하는데요. 완벽하게 근시 진행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최대한 근시 진행을 늦추어서 고도 근시로의 진행을 막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고도 근시가 되면 시신경이나 망막에 병이 잘 오고요. 가벼운 외상에도 망막에 구멍이 나기 쉬우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근시의 진행을 예방하는 방법 중에서는
저농도의 아트로핀 안약의 사용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우리 병원 연구 결과뿐만 아니라 싱가포르나 대만 이런 아시아권에서 진행된 연구에서 저농도 아트로핀이 효과적으로 근시를 억제한다는 사실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트로핀은 조절을 약하게 마비시키고 안구 성장에 대한 신호 전달 체계를 통해 근시성 변화가 일어나지 않게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안약을 넣어야 한다는 불편함과 그리고 눈부심이 1% 정도에서 있을 수가 있고 드물게는 알레르기성 결막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참 요즘 아이들 보면 어렸을 때부터 안경 끼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저 역시도 아까 뭐 얘기를 했지만 10살 때부터 안경을 꼈는데 괜히 어렸을 때부터 안경을 껴서 눈이 나빠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네. 실제로는 어떤가요? 시력이 나쁜데 안경을 착용하지 않으면 사물의 상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고 시각적 자극이 없어 정상적으로 시력 발달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아이의 시력이 약해지는데요. 흔히 안경을 착용하면 시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상식이고요. 안경을 쓰면 사물의 상이 선명해지고 그리고 시각적으로 자극을 줘서 시력의 발달에 도움이 됩니다. 안경 착용에 대한 잘못된 상식까지 짚어봤고요. 자, 계속해서 사시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사시도 뭐 100명 중에 2명꼴로 발생하는 대표적인 소아안과 질환이라고 하는데 일단 이 사시가 무엇인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일반적으로 물체를 볼 때 두 눈을 사용하기 때문에 두 눈의 까만 눈동자가 모두 가운데 있는 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한쪽 눈동자는 정면을 보고 있고 다른 한쪽은 다른 방향을 향한다면 사시로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사시는 뇌에서 안구 운동을 관장하는 신경 중추가 미숙하거나 부조화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추측하지만 정확히 어느 부분에 어떤 이상으로 발생하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보통 사시로 안과를 진찰을 받을 때 대부분 실제로 사시가 아닌데 외관상 그렇게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를 가성사시라고 합니다. 즉, 특히 동양 아이들한테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즉, 눈과 눈 사이가 넓고 코가 낮고 그리고 쌍꺼풀이 없고 눈 안쪽 주름이 흰자를 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눈이 안쪽으로 몰린 듯이 보여서 사시로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자라면서 콧대가 서고 이제 얼굴 윤곽이 커지면서 피부가 당겨지며 가려졌던 흰자가 노출돼서 사시처럼 이런 몰려 보였던 모습이 없어지니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진찰 후에 이제 이 아이는 가성사시입니다라고 하면은 안심을 하겠지만 많은 부모들이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 사시에도 눈동자가 돌아가는 방향에 따라서 종류가 다양하다고요. 네, 눈동자가 밖으로 향하면 외사시, 안으로 몰리면 내사시, 위아래로 향하면 상사시와 하사시가 있습니다. 그중 간헐 외사시와 조절 내사시라는 게 가장 흔하고요. 우리나라 아이들에게서는 간헐 외사시가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평소에는 괜찮다가 피곤하거나 멍한 상태로 있을 때 한쪽 눈동자가 바깥쪽으로 돌아가는 양상을 보입니다. 조절 내사시는 원시가 심해서 원시로 인해 눈동자가 안쪽으로 몰리는 증상으로 대개 약시를 동반하고요. 보통 2살 내지 3살쯤에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원시 안경을 꼭 착용하고 약시에 대한 치료가 필수입니다. 방금 우리나라 아이들에게는 간헐적으로 눈동자가 바깥으로 향하는 간헐 외사시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하셨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그러면 아이가 이런 사시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죠. 네, 아이가 텔레비전을 보거나 사물을 주시할 때 고개를 옆으로 돌린다면 사시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간헐 외사시인 경우 햇빛이 밝은 바깥에 나가면은 또 한쪽 눈을 찡그립니다. 그리고 사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손전등으로 팔꿈치 정도 떨어진 위치에서 아이의 미간을 비추고 아이가 정면에 불빛을 보게 한 다음에 불빛의 상이 양쪽 눈동자 모두 한가운데 맺히는지를 확인합니다. 한가운데요? 네. 이때 어느 한쪽의 상이 눈동자 중앙보다 안쪽에 맺히면은 외사시, 그리고 눈동자 바깥쪽에 맺히면은 내사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사시가 의심된다면 소아안과 전문의에게 진찰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의 눈 건강을 지키는 방법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첫 번째로 국가에서 시행하는 영유아 검진을 통해 약시나 사시, 굴절 이상을 조기에 발견해서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시작해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텔레비전이나 스마트 기기, 컴퓨터에
아주 어린 나이부터 무분별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습관을 들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야외 활동을 하루에 최소 40분 이상 하고 그다음에 충분한 수면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앞서 10살 전에 시력이 완성된다고 하셨는데 이 나이 때 아이들이 자신의 시력 상태가 어떤지 정확하게 알고 표현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부모님들의 세심한 관찰과 또 정기적인 검진이 필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안과 신선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 때문에 아이들의 눈 건강에 걱정되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어떻게 관리를 해줘야 하는지도 하나의 고민인데요. 네, 이럴 땐 정부가 실시하는 영유아 눈 건강 검진을 활용해보는 건 어떨까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생후 4개월부터 71개월까지 눈 관련 검진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검진 기간에 가면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는데 다만 기본적인 검진인 만큼 자녀의 눈 건강에 신경 쓰인다면 안과 전문의를 찾아서 정확하게 진찰을 받아야겠습니다. 네,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